무례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화를 내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 동안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한번 쳐다보는데, 상대가 무례하게 말할 때 대처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에 무례한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그 무례한 사람들의 그 얘기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면 본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 얘기에 일단 신경을 내가 많이 안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나 자신에게 일단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무례한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계속 듣고만 있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법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나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우선 그럴 때 내가 바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례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바로 그냥 화를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내가 화를 내므로써 내가 잘못한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 얘기를 듣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 동안 침묵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1초, 2초, 3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는 겁니다. 침묵이 가장 또 무서운 전술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한번 쳐다보는데, 그때도 내가 화난 얼굴로 쳐다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여유로움,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뜨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야 정상인데 화를 안 내? 이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이다, 센 사람이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무례한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유머로 한번 내가 받아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얘기를 하거나, 말투가 정말 무서운데요? 어제 연습하고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아예 유머로 여유있게 되받아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화내는 것보다 더 나를 조금은 어렵게, 무섭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좀 그러는 경우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손절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안고 인생을 살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무례한 사람들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좀 자리도 좀 피하시고 전화 오면 좀 받지도 마시고 일부러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후배가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그 고민을 저한테 이제 털어놨어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어떤 선배가 자기한테 자꾸 자기가 파혼한 얘기를 막 농담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 파혼했지? 파혼하니까 좋냐? 뭐 그때 파혼할 때 뭐 얼마 손해봤어? 뭐 혼수 다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파혼 얘기를 계속 꺼냈던 후배의 선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제 후배를 좀 이렇게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서 자기가 조금 돋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냥 선후배로 인맥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손절하는 게 답이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동의하시나요? 주변에서 어떤 사례들을 보셨나요?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로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말 한마디 덕분에 세상 모든 기회가 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그런 스펙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할 건, 저는요, 이 4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 하다가 이 말 한마디로
결혼까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정도로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뭐 제 결혼 얘기 잠깐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늦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이제 소개팅을 시켜줘서 지금의 이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는 서로 이제 공통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제 MC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치과 의사였습니다. 치과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서로 이제 공통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서로 이 진도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은 거였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지금의 아내가 싫어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 아내는 설거지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를 했어요. 설거지 하지 마. 평생 하지 마. 설거지 지금부터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아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저는 첫 만남부터 7개월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와이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결혼 승낙을 받은 거야. 예,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 바로 이제 그 장인 장모님. 예, 장인 장모님 마음도 일단 내가 허락을 받아야지 결혼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내가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모셨어요. 모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이 많지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말씀이 너무 없으세요. 네, 아내도 없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 혼자만 막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또 긴장되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쵸? 혼자만 원맨쇼 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음식점에 서빙 보시던 분이 저희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제가 얘기했죠. 상견례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상견례에서 그 결혼 승낙 받으러 온 사람이 혼자만 얘기할 수 있냐고. 다른 분들은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장인어른을 마음을 확 나에게 오는 말 한마디를 그때도 딱 던졌어요. 결정적으로 인생을 바꿀 말 한마디. 장인어른께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따님만 둘이 있어서 자녀분하고 목욕탕 한번 못 가보셨죠? 그러면 이번 주에 주말에 저랑 한번 둘이서 목욕탕 한번 가시죠. 그래서 둘이 진짜로 온천을 갔어요. 목욕탕에. 상당히 어색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장인어른께서 나오는 순간 호선아 점심 뭐 먹을래? 반말로. 그때부터 저는 그냥 장인어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그 말 한마디는 어떤 말 한마디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말, 그 TPO라고 하죠. 뭐 시간, 장소, 그리고 이 목적에 맞는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한다면 상대방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주인에게 그 주인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여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저 단골 될 것 같아요. 이런 한마디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백반집 가도 메뉴에도 없는 뭐 계란말이나 계라후라이 서비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미 끊어서 비즈니스로 무료 업그레이드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스펙이다.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무기다 생각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말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무례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착하신 분들입니다. 마음도 여리고 상대방도 지나치게 좀 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은데 싫은데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거절을 못하니까 그냥 머뭇거리면서 알았어요. 이거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좀 머뭇거리고 좀 소신도 좀 없고 하니까 이 무례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과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작은 거부터 점점 이걸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거절해야 됩니다. 예, 거절도 하고 그냥 용기를 내서 상대방 보고 내가 아닌 거는 아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절하는 것도 좀 연습하면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좀 연습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시 쓸 수 있는 심리적 방패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이 스트레스를 조사한 그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인간관계. 예, 그러니까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료들과의 말 때문에 받는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너무 감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서 그 상황을 좀 보면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내가 상처받지 마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서 그 순간에는 내가 이 감정을 상황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 장소를 살짝 벗어난 자리, 예를 들어서 실내 사무실이면 약간 야외에 잠깐 나가서 한번 잠깐의 걷기, 산책을 한다면 그 상황을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스피치 아카데미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회사 다니시는 어느 분께서 좀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신의 그 회사 디자인 실장님이 자기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분하고 얘기만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또 쉽게 그만둘 수도 없으니까 정신과 상담까지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장님이 본인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물어봤더니 그냥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무례하신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저랑 같이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직원분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 실장님은 이분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직원분에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서 있고 그 직원분은 앉아서 그분을 이렇게 우러러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 누군가 나를 누르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몸이 위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혹시 그 실장님이 와서 그 자세로 얘기를 하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높이를 맞추거나 용기를 조금 내서 그 실장님께 옆에 앉으셔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아니면 회의실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말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 얘기하면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시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등한 눈높이에서.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오히려 사과를 하고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그 부서 좀 회식도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 좀 나누자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쉽게 해결했습니다. 쉽게 해결했다고. 그리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물론 무례하신 분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내가 때로는 그 순간에 내 감정, 내 생각에서 힘들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내 심리적 방패에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말을 들은 날 집에 돌아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회복 루틴이 있나요? 그건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걸어라. 두 번째는 운동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웃어라입니다. 걷고 운동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좋아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계발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직접 해보시면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갇힌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물어서 정말 손톱만큼 작은 일도 거의 집채만한 이 고민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걸으면 그게 다 풀려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걷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들,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다니면서 뭐 나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자연을 보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복력이 2배로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체력이 좋아져서 그렇고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힘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잊고 운동에 몰두하기 때문에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웃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결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웃을 만한 생각을 한번 하셔도 좋고,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럼 억지로라도 좀 거울을 보고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소리도 한번 내서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 회복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까까지는 분명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인데 웃으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요 건강에도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성인들보다 더 많이 웃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웃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시고, 걷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하시면 힘든 날을 또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50대 말하기 왜 중요한가요? 50이라는 나이가요, 인생을 100세 시대로 봤을 때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의 딱 이제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인생이 막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생 전반전, 그러니까 50까지는 뭐 스펙이라든지 체력 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하면 이 50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체력도 좀 떨어지고 회사에서 이제 뭐 원치 않게 좀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에 이 전반전에서 쌓았던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로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 후반전을 잘 살려면요, 그동안에 쌓은 경험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멋있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이라는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그 스펙을 내 무기로 딱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이 많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남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하기가 조금 서툴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생 후반전 노후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조금 연습하시고 내가 하는 그동안의 그런 경험들이나 가치를 잘 살리신다면 10 이후가 더욱더 원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현명한 중년분들의 대화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이 뭐 대입도 보고 뭐 군대도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이 등교시키기 위해서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그 경비 아저씨가, 이제 그분도 이제 중년분이시죠.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있으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이도 한번 보고 저도 보더니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아빠예요? 할아버지예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누군가는 나를 아이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최근에 눈도 조금 좀 노안이 와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화가 확 밀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저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그 중년분들, 특히나 인생을 좀 나름 오래 사셨다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그 말을 거르는 그 필터 같은 게 좀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저처럼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더 큰 상처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중년분들은 특히나 본인이 말을 하기 전에 그 필터를 한번 거르고 얘기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한 2, 3주 있다가. 그때 저한테 아이 할아버지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가깝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런 의도였으면 아이 아빠예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이 아빠예요, 아이 형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제가 커피라도 사들고 매일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웃으면서 넘겼던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중년분들은 말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멘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말을 잘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면 꼰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년분들일수록 말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대화의 기술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5명, 1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흔하게 보는 광경이 있어요. 서로 대화는 안 하고 다들 자기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누르고 타이핑 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모임에서 한번 제가 한번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서 카톡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요즘 현대인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SNS라든지 이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대화가 더 익숙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는 절대 마음을 열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을 눈을 보고 상대방한테 대화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대화하는 거를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지금 시대에는 더 아날로그식으로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문자로 얘기할 거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만나는 횟수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보잖아요. 서로 만나도 눈을 보고 자기의 의사를 얘기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냥 어디 만약에 내가 컴플레인 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문자 같은 거로 혹은 이메일로 이렇게 쓰는 거를 편해하지 직접 가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정도의 대화의 기술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좀 한번 들여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 같은 거 오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한테 전화 오거나 누구한테 오면 전화 딱 보고 한번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감사할 사람이다 한번 생각하고 전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잘 안 와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뭐 광고 전화, 스팸 전화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일단 내가 대화 기술 연습 상대다 생각하시고 그냥 팍 끊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화내면은 결국 그 화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딱 오잖아요. 그러면 스팸 전화 받았는데 스팸 전화다. 그래도 이 사람 고마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거 바쁘신데 전화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전화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 어디 뭐 그 커피숍이라든지 그리고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셔서 종업원한테 계산할 때도 얼마예요, 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스몰 토크 연습을 좀 하시면 대화의 기술이 급상승하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일을 25년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제 슬럼프도 있었을 거고, 일하기 싫은 날도 분명히 많아요. 근데 내가 25년을 해서 그냥 어떤 상황에 돼도 그냥 잘해요. 잘하긴. 하지만 내가 그냥 할 때는 내가 끝나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예, 그냥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은근히 받는 것 같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생각을 조금 바꿔먹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내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을 통해서 그냥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충전 삼아서 다른 날 하시는 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같이 힘들 때 나를 MC로 초대해줘서 내가 또 이렇게 돈도 벌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맛있는 간식도 사줄 수 있다.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이 끝나도 오히려 힘이 더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먼저 그 자신의 마인드 세팅이 조금 필요할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상대방이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또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다. 귀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 일이 나의 천직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마 일이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의외로 호감을 떨어뜨리는 말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호감을 떨어뜨리는 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지시하고 지적이 아닐까요? 그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얼마 전에 그 TV에서 유퀴즈를 봤는데 거기서 유재석 씨가 아이에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잔소리랑 충고랑 뭐가 다른지 알아요?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잔소리는요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충고는 들으면 더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충고다 조언이다 생각하고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듣는 사람은 다 듣기가 싫거든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특히나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폭력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반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안 좋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상황, 아무리 어린 사람, 또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그 생각은 버리고 그냥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상대방도 내 얘기에 또 귀도 기울이고 나를 고마워할 겁니다. 절대로 지시나 지적, 잔소리, 충고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긴장하는 사람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 말할 때 긴장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1대1로 말할 때는 긴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나 뭐 연인이라든지 친구랑 놀면서 나 너무 긴장돼 이렇게 해서 말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제 긴장되냐? 낯선 사람들 앞에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긴장되고 떨려서 이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선 긴장될 때는 내가 왜 긴장되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잘 보이려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서 내가 긴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솔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긴장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멋있어 보여야지, 혹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때 내가 가진 지식보다 더 유식하게 조금 나와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과할수록 내가 긴장감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하냐?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내 자세부터 한번 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식은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릴 때는 100이면 한 99%가 자세가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이렇게 좀 움츠려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럴 때는 내가 나 긴장하고 있구나. 내 자세 딱 봤더니 내가 움츠리고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오히려 파워포즈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슴도 한번 피시고 등도 한번 피시고 고개도 한번 드시고 이런 자세만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의 긴장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삼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삼감이 뭐냐면 감사, 감동, 그리고 감탄인데요.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내가 얘기를 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 얘기나 혹은 대중들을 보고 내가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감탄을 하고, 내가 얘기할 때도 내게 감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감동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자세를 바로 펴고, 가슴을 펴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얘기에 감탄하며 들으면서 대화를 한다면 서로 감동적인 말하기가 됩니다. 어색한 자리에 갔을 때 쉽게 어색함을 푸는 방법도 있나요?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어색하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색하는 경우는 그건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해주냐에 따라서 거기 참가자들이 편하게 또 쉽게 서로 좀 친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모임 주최자의 역할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예를 하나 들면 전에 그 유명 여성 탤런트 분, 제가 팬미팅에 사회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도 거기 있는 관객들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때는 얘기만 하면 웃고 박수치고 했는데 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거예요. 그날이 그 여성 영화배우 아주 그 예쁘신 한효주 씨 그 팬사인회였는데, 예전 일이에요. 팬사인회였는데 거기 있는 그 팬분들이 다 남성분이었어요. 특히나 3, 40대, 50대 다 중년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그냥 앞에 있는 저 남자 MC 빨리 들어가고 우리가 보고 싶은 한효주 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더 이상은 끌면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바로 소개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타 배우 한효주 씨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한효주 씨가 딱 나오는데, 야, 나한테는 박수 하나 안 치더신 분이 어디서 저는 빌딩 무너지는 줄 알았어. 우와, 어디 에버랜드도 아니고 막 함성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한효주 씨가 딱 나오는데 저를 딱 보더니 나와서 제 옆에서 이호선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관객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아까랑 다른 거예요. 그냥 샤방샤방하게 나를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팬사인회가 너무 잘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빵빵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한효주 씨를 만났냐? 안 만났어요. 한효주 씨가 거기 이 스크립트 보고 제 이름도 기억하고, 그리고 MC가 혼자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안 돼 보였나 봐. 그래서 한효주 씨가 저를 마치 친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 마음이 일순간에 확 풀렸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 호스트, 주인공, 어떻게 모임의 주최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잖아요. 그분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자리가 있을 때 첫 자리는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끝날 때 그게 풀려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호스트가 이분은 어떤 사람이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고 되도록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모임 같은 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어색한 자리도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그 소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참고로 저는 3쌍을 중매해서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개자를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이 모임이라든지 회사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낯선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도움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호감을 잃기도 하는데 어떤 말투들이 문제인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모든 거를 다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게 아픈 사연이 있는데 제가 경상북도에 그 울진이라는 곳에 가장 큰 행사에 뮤직 페스티벌 이제 MC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이제 입장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좋네요. 이렇게 울산 앞바다 바람도 좋고 딱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한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거 왜지? 근데 막 웅성웅성 막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울진이라는 곳에 와서 울산 앞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울진 사람들인데 울산 얘기를 했던 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하고 다음 이제 가수 소개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 이름을 틀리게 불렀으니까 MC가. 그래서 이제 다음날 제가 오늘은 절대로 울진을 울산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울진 울산이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 무대에 또 올랐네요. 그러면서 바로 나가자마자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틀렸던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랬다가 또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울진에서 저를 한 번도 부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 거거든요. 저도 제 이름이 2호선인데 누가 5호선 씨 안녕하세요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틀리게 부르면 기분이 나쁘죠. 그 정도로 상대방은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면 정말 인정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름을 누군가 틀리게 부르면 되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보 같은 거, 요즘에는 SNS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SNS도 좀 미리 들어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검색도 좀 하면서 좀 정보도 좀 얻고 특히 이름 같은 거, 회사 이름, 그리고 상대방 이름 같은 거 정확히 기억해서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철수 씨 안녕하세요. 호선 씨 안녕하세요. 이름 불러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해서 상대방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 겁니다. 여러분 꼭 이름 틀리지 마시고요. 저처럼 50대에 귀티나 보이게 말하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귀티나 보이시는 분들은요 말에서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그 부자들과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을 좀 자주 만나곤 합니다. 특히 인천에 있는 그 골프장 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 행사에 15년째 제가 가서 이제 MC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그 기업의 회장님이나 대표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절대로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사를 할 때도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려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고개도 같이 좀 끄덕거려 주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반응을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귀티나시는 분들의 말하기는요, 본인이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대화가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언제 내가 끼어들어서 내 얘기를 할까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가만히 듣거나 딴 데를 보거나 혹은 요즘에 보면 상대방이 얘기하는데도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작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상대방 얘기할 때 계속해서 반응과 리액션이라고 하죠. 뭐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뭐 이런 추임새도 좀 넣어주고 한다면 상대방이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호응 방법들이요. 일단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호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잘 듣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말과 연관되는 얘기들을 이어서 해야지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대방도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그런 반응에서 더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더 편하게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겠죠. 말 센스는 노력으로 기를 수 있는 건가요? 말 센스를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쌍둥이들 있잖아요. 쌍둥이인데도 어떤 친구들은 말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타고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타고난 것보다도 저는 그 환경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험. 말 센스가 좋으려면 일단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 센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 센스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겠지만 상대방을 관찰하는 거 있죠. 관찰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말 센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센스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관찰하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 걸 타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멍하니 있기보다는 좀 사람을 관찰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습관을 좀 들이면 상대방과 얘기할 때 센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데일 카네기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사람들은 인정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줄 때 마음의 문이 좀 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하나은행에 다닌다. 그러면 하나은행이라는 그 은행은 우리가 이제 지나다가 간판을 봐도 로고라든지 뭐 분위기가 녹색입니다.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의 컬러가 녹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녹색이 다른 색보다는 더 친밀하고 친근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은행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도 하나은행 뭐 고객이다 하면서 계좌번호를 좀 살짝 불러준다 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좀 열리고 이 사람 좀 센스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죠.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을 고급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단어 선택을 이 고급지게 하는 거 많이 중요하죠. 특히 그리고 왜 단어 선택이 중요하냐면요. 이 단어를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친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할 때 내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상대방 나이라든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혹은 상대방의 지적 수준에 맞는 그런 단어 선택을 해야지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데 아주 그냥 성인들도 어려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막 사자성어 이런 걸 사용하면 당연히 대화할 때 좀 집중력이 서로 이제 흐트러지겠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러 신사동에 있는 모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조금 이제 비좁아서 발렛 주차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발렛 주차를 맡기고 이제 차를 찾으러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모자를 두산 베어스 모자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이 딱 들었잖아요. 어떻겠어요? 그 모자를 두산 베어스 모자를 쓸 정도면 이분은 정말 야구의 광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키를 찾으면서 한마디를 했죠. 네. 사장님, 두산 베어스 팬인가 봐요? 했더니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나를 보는 눈빛이 정말 사방사방 하면서 아니, 두산 팬이세요? 맞다고. 저도 어릴 때 오비 베어스 때부터 팬이었다고. 야,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오늘 발렛비 안 받는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단어 선택을 할 때 내 입장에서 단어를 선택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관심 있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나 단어 선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은 안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고향이 어딥니까? 어디 사세요? 자녀분은 지금 몇 학년이세요? 이제 물어보는 게 서로의 그런 이제 공통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점, 그리고 상대방이 관심 있을 그런 주제와 단어 선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반대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대화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대화법, 저는 가장 안 좋은 게요, 혼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를 하면 듣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머릿속에는 빨리 이 사람과의 대화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핑퐁 대화법을 추천합니다. 이거 핑퐁 대화법은 뭐 어디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건데, 그 탁구 치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탁구공을 치면 상대 쪽에 넘어갔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탁구를 치면 상대방이 나한테 한번 공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핑을 보내면 상대방이 퐁을 보내고, 내가 두 번 핑핑 보내면 상대방이 퐁퐁 보내고, 그래서 서로 그 대화의 밸런스를 서로 맞춰야지 이게 대화죠.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절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대화보다는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를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의 속도나 제스처가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제스처 많이 중요하죠. 근데 왜냐면 이게 가만히 그냥 손 동작이나 제스처가 없이 얘기를 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어색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경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뭐 TV 같은 거 보면 이 제스처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는 뭐 손을 상대방한테 뭐 내밀어라, 뭐 크게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손을 뻗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제스처라든지 이 말투라든지 말의 속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 제스처를 어떤 말과 어떤 단어에 맞춰서 그거를 연습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객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이 말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부자연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로봇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제스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끊어서 혹은 너무 또 잘하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스처를 억지로 하는 거는 좀 비추드리고요. 대신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내 몸이 편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가슴도 좀 피시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좀 땡긴다 생각하시고
좀 어깨 힘도 조금 가볍게 내려놓으신다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그 말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도요. 이 말의 속도가 긴장을 해서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하는 호흡에 맞추게 되면 내 말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리듬에 맞춰서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 눈을 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얘기할 때. 그런 경우는요, 눈을 직접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제 눈썹이나 미간이나 코나 이런 눈 주변을 보고 말씀하시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정확히 보고 있구나, 내 눈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말할 때 흥분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말할 때 흥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점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말할 때 흥분하는 게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은 아니고 미완성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조금 더 과하고 에너지가 조금 더 부족할 때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흥분하시는 분들, 이 흥분하는 걸 없애려면 이 말하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체력과 에너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도 조금 늘리고 운동 시간도 조금 늘리고 비타민도 좀 자주 먹고요. 하면은 아마 말할 때 흥분하는 그런 버릇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말할 때 흥분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1초 정도 잠깐 심호흡 숨을 한번 들이키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시면 이 흥분하는 게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말할 때 흥분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면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은 그 목소리 큰 것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나? 나에게 좀 화난 게 있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흥분했다 생각되면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한 1, 2초 후에 말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평소 말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그리고 속도는 조금 느리게 여유 있게 얘기를 하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딱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말투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말은요, 일단 나는 내 말에 책임이 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말투에서도 바로 느껴집니다. 말이 짧고 명확하고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의견은 이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자존감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화를 절대로 안 내요. 누군가 그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다가와도 그냥 웃으면서 여유롭게 대처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무안하게 한 사람이 더 오히려 무안해서 자리를 피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편한가 봐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 어떤 자리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골프 대회를 한 15년 동안 한 골프 대회를 가서 이제 사회를 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5년이야. 근데 거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골프장 잔디에 그 사진작가 하시는 분이 거기에 편하게 누워서 다리 꼬고 하늘을 딱 보고 하늘 너무 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오신 분이. 그분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얼마나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 일에 자신감이 있으면 거기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을 의식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존감이 있으니까 아주 멋진
사진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더 긴장하고 더 목소리도 작아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자인데 파리가 자꾸 나 이렇게 건드린다고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사자가 화낼까요? 그냥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면 앞에서 막 누가 막 소리치고 막 해도 그냥 아유 화내면 건강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런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존감이 강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체력도 일단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에너지, 좋은 에너지. 자존감 낮은 사람이 은연중에 드러내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요, 일단 누가 봐도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면 꼭 구석에 앉아요. 그리고 문 옆에 앉아요. 앞에 자리가 있는데도 앞자리에 안 앉고 꼭 문 옆이나 맨 뒤 구석에 앉기를 이제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 본인 생각보다 딴 사람 좀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끝이 정확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은 본인을 좀 믿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거부터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혹은 뭐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뭐 나는 잘났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다를 뭐 거울 보면서 한 10번씩 외치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를 10개 한다. 뭐 윗몸 일으키기를 5개 한다. 뭐 영어 단어를 뭐 1개 외운다. 그러니까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부터 좀 성공 사례를 만들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남한테 얘기하는데도 그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많이 늘리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말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말하기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인간관계에서 말 때문에 이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참고 있다가 손해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거의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말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은 뭐 물론 말을 많이 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말을 안 하고 혼자서 꿍하니 있다가 이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좀 말하는 좀 습관을 좀 들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겠지? 내가 이 서운한 거 뭐 배우자가 눈치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에게 그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불편하고 서운할 것 같은 걸 미리 찾아낼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뭔가를 나한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한테 이것저것 좀 도와줘서 이 정도는 이 친구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이제 중요한 일에 내가 아닌 다른 친구랑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운하죠. 그렇죠? 서운해요. 예.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러이러하다. 왜 이거 내가 아닌 A라는 친구랑 그 일을 같이 하니? 했더니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호선이 네가 원하는지 몰랐다.
네가 괜히 부담 느낄까봐 나는 다른 친구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 말을 해야지 그게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그 방송 데뷔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콘서트와 대학교 축제 MC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근데 TV 출연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그 인기 가수 그 송대관 쇼, 디너쇼 사회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잘 끝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잘 돼서 막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웃고 박장대소해서 그 콘서트 끝나고 뭐 송대관 씨를 비롯해서 뭐 스태프분들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회식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거기 있던 그 작가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선 씨는 이렇게 사회를 잘 보고 재밌는데 왜 TV에 안 나와요? TV가 하기 싫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안 불러줘서 못 나가는 건데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나가면 잘할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저는 MC를 오래 했으니까 뭐 연예가 중계하고 그리고 6시 내 고향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식 자리가 이제 끝났어요. 다음날 제가 이제 점심에 남산에서 친구랑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거기 같이 있던 송대관 씨 기획사 그 매니저 실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 저 남산에서 돈가스 먹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실장이 아니 그러면 지금 밥 다 먹고 KBS 본관 5층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어요. 느낌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KBS 그 교양국이었는데 그 리포터가 다음 주에 촬영할 리포터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 그 PD랑 작가가 리포터 이거 어떡하지? 펑크 안 된대?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송대관 씨 매니저 실장이 가수 PR하러 다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리포터 필요하세요? 저 진짜 사회 잘 보고 리포터 잘하는 재밌는 친구 아는데 그래? 지금 부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바로 교양국에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KBS 6시 내 고향 리포터가 돼서 촬영을 갔어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 본사 리포터로 활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얘기한 말이 뭐 당장 저처럼 다음날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달 후에 1년 후에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정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고 특히 이제 소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혼자만 꿍하니 있지 말고 주변에 많이 알리세요. 많이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서운한 거 다 얘기하시면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네, 요즘에 말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은 휴대폰을 조금 멀리 두시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아요. 너무 휴대폰과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휴대폰을 멀리 두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좀 많이 늘리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말을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발음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발음 발성 공부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20년, 40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발음이나 발성을 고친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뭐 한 달, 2달 연습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발음, 발성을 연습을 해서 말을 그렇게 배운 대로 잘 하려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 최소 수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희소식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바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보고 듣고 책으로 또 읽고 이런 생각들이 말로 나오는 거니까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바로 이제 준비해서 막 책 같은 데서 좋은 글귀 찾고 뭐 유튜브 봐서 좋은 내용을 글로써 외워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닌데 남의 생각들을 내가 전달한다고 해서 쉽게 전달도 안 될 뿐더러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과 내 마인드를 바르게 만들어서 내 생각과 마인드를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전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금방 말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1호선도 3호선도 아닌 2호선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 이렇게 소개하니까 기억되시겠죠? 간혹 보면 제 이름을 듣고 지하철을 타고 제가 생각났다고 카톡이나 전화 오시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름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인에게 중요한 게 저는 이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올 기회가 10에서 100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정도로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쉽게 좀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25년째 MC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그런 사명감으로 방송과 그리고 행사와 그리고 이제 골프 대회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성공은 했지만 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또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헬로 MC 스피치 아카데미라는 스피치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나 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봤더니요. 이 젊으신 분들보다 저처럼 이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이렇게 펴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50의 말하기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50부터는 특히 말하기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말하기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이라 생각됩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 덕분에 삶이 좀 풍요롭게 바꾸는 세상을 꿈꿉니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도 이 말 한마디 덕분에 풍요로운 세상도 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